8장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논문 자료 탐색과 논문 작성법에 해당하는 건국대학교 KOCW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 계획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논고의 배치와 균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제 선정, 그리고 나서 논문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양식, 그리고 자료 선정과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주제, 그 다음에 자료 다 모으고 나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험해야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제안한 이 방법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나타내고 기존의 어떤 자료, 기존의 방법과 비교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되죠. 이런 작성에 대한 이 할 때에 그런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논리에 해당하는 이 근거에 해당하는 이 논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어떻게 균형성 있게 잘 작성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이 자료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다음에 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 자, 첫 번째 정의, 또 definition.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어떤 말이나 사물에 대한 그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방식의 대화성을 정의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보통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정의, 그 다음에 예시,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자, 뭐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봤을 때 이런 논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argument에 대한 부분이고 뭐 이렇게 한번 사전 같은 것을 보면 뭐 demonstration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argument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치에 맞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을 자, 논증 또는 아르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거, 자, 이런 주장, 논증에 대한 이런 근거를 자, 논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basis of an argument 또는 grounds for an argument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 주장의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자, 논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1절 논리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네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 자, explanation. 그 다음에 논증, argume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사, narration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discussion에 해당하는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설명 또는 논증, 그 다음에 서사, 묘사 같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서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말 그대로 어떤 현상,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의도를 밝히는 것. 이렇게 대부분의 논문은 주어진 어떤 주제 또는 어떤 아이디어, 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 그래서, 자, 이 설명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이해시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의 설명은, 자, 우리가 결국은 논문을 작성하고 또는 계획서, 그 다음에 레포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어, 이 쓰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연구자 또는 이게 작성자의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게 내 생각을, 나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아주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앞에 용어에 대한 정의, 아까 나왔듯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정의, definition. 자, 말 그대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 그러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시한 것을 어려운 낱말이나 어휘,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의 뜻을 풀이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공학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어, 그 워드가 나오죠. 전문적인 용어, 워드가 나오면 처음에 이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정의를. 자, 그래서 한 예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네요. 논문은, 자, 여러분들 보통 이게 논문이 뭐냐라는 정의가 있죠. 자, 어떤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을 말한다. 자, 무엇은 논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논문의 정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뭐 이게 식물은 뭐뭐다 나옵니다. 요 다른 예제로서 제가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딥 뉴럴 네트워크. 자, 지금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딥러닝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심층 뉴럴 네트워크. 자, 딥 뉴럴 네트워크. DNN. 자, 요 앞에 글자를 따서 자, D자, N자, 그 DNN. 보통 약어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자, 앞으로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 대부분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전문 서적에 보통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위키피디아 보통 가서 많이 쓰죠. 거기에 적고 발췌한 내용인데 자, Deep Neural Network is 자, 뭐냐? 자,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자, 인공지능 그 ANN인데 뭐냐? 자, 인풋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안에 그 언닝 레이어가 있죠.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멀티플 레이어로 자, 멀티플 다층 레이어로 조금 더 깊게 다층 레이어로 가지고 있는 ANN이다. 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 데퍼니션 내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공부를 할 때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양어. 자, 보통은 이 용어가 단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 암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보고 그 습득하는 형태로 보통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말고 그러지 말고 이 전문 용어가 나오면 필히 여러분들이 필히 이것에 대한 데퍼니션, 정의가 뭘까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DNN이라는 것을 자, 내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와서 정의 내리는 이런 그 설명을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DNN은 뭐 이렇게 멀티플 레이어,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그 다층 레이어로 가지고 있는 ANN이다. 라고 해서
좀 들어가 보니까, AN이 또 뭘까? AN이 뭘까?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럼 AN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필히 조금 더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알면, 전문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한 50% 이상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작성을 할 때, 논문을 작성할 때, 레포트 작성할 때는 정의를 내려서 시작을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전공 서적을 볼 때, 전공 공부를 할 때 많은 전공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항상 뭔지를 생각을 하고 모르면 찾아서 이 정의가 뭔지를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의가 뭘까라는 얘기가 조금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볼게요. 피정의학, 정의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리는 정의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뭐뭐다 라고 하는데, 자,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저 엉뚱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자, A는 B다라는 그런 형태에서 자, 이거를 피정의항이라고 하고 이 피정의항을 정의를 내리는 자, 이거를 이제 정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는 뭐 이런 논리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일단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외연이 뭐 일치된다. 자, 요 외연도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자, 외연. 자, denotation 또는 extinction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개념이 정의되는 어떤 사물, 객체, 자, 이런 것을 내리는 모든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 결국은 이거죠. 자, 피정의학, 피정의항과 정의를 내리는 이 정의항이 어떤 범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적용 범위가 같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요 다른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언어적 동물이다. 맞죠? 자, 언어적 동물이다. 그래서 외연이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는 뭐 이렇게 정의항, 이 정의항이죠. 정의항에는 보면 뭐 언어적, 자, 언어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종차란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죠. 종차, 그 specific definition, 어떤 종적인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 동물이다, 유개념, 즉 그 유개념은 어떻게 종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동물, 우리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다? 언어적 동물이다. 여기에 동물이라는 말 일반적인 어떤 제너릭 개념, 컨셉에 대한 개념이고 다 같은 동물이지만 동물과 다른 얘기들, 언어적 동물이다. 이렇게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 말 그대로 이그젬플이죠. 예시. 자,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그 실예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보여주면서 전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표현 방법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예를 보여줄 때 설명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범주, 이 개념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 예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디지털 컨텐츠는 기능과 데이터를 쭉 나오죠.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아주 뭐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쭉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간히 강의를 할 때 이 교재와 다른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 예시로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교와 대조가 나오는데 볼게요.
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른 대상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돕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아니면 자 이런 거죠. 자,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죠. 자, 우리가 제안한 방법 I라고 합시다. I라는 방법이 있으면 자, A 방법과 B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I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A, B, C 또는 I라는 방법을 비교하고 대조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이게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는 이런 비교 대조가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라는 것은, 자, 컴패리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적인 측면에서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 이겁니다. 공통점 또는 유사성을, 자, 이걸 가지고 와서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비교라고 하는데, 자, 이게 예시가 있습니다. 타자와 닭의 공통점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공통점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같다. 자, 이런 것을 자,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 비교, comparison이라고 자, 이렇게 영어로 compare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을 비교를 하죠. 이 비교를 할 때 공통점과 유사성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런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을 자, 비교를 하죠. 실험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성질을 자,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잰다. 어떤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에 대해서 타이밍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의 타이밍을 증명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공통점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같다.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아니면 얼만큼의 정보량을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정보량을 컴퓨터는 어떤 이만큼의 정보량을 전달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은 어떤 정보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꾸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럴 때 논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비교라는 측면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 방법과 B 방법의 실시간, 그러니까 타이밍을 측정할 때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A 방법은 10초 걸렸는데 B는 5초가 걸렸다. 컴페어를 하죠. 그래서 B 방법이 A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5초 작다. 5초가 더 빠르다. 라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가 차이점입니다. A 방법과 B 방법,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difference, 차이점이 뭐냐? differ. 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차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예시가 있는데, 요거는 공학적인 측면이 아닌 어떤 문학적인 측면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김홍도가 주로 서민적인 풍속을 그린 화가라면, 신윤복은 기족적인 풍속을 주로 그렸다.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 있다. 쭉 나오죠? 있지만, 요거와 같이.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A 방법과 B 방법이 있는데, A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썼고, B 방법은 다른 관점으로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different이라는 부분, 자, 요거를 대조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한다. 아까 이거 비교가 나왔는데 대조라는 부분은 이거죠. A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썼고 B라는 거는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면
자, 이게 different죠. differe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P 방법을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P도 있고 C도 있어요. C도 있다. 자, 그러면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를 기획할 때는 같은 방법에 B와 C가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를 자, 비교를 하죠. 이렇게 비교 내립니다. 차이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비교라는 거는 같은 방법을 비교하는 거고, 대조라는 것은 이 같은 방법이 어떤 특징이 다른 것을 자, 대조를 가지고 또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깊게 갈 수가 있겠지만 논문 쓰는 관점에서는 유사한 방법끼리 같이 해서 그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를 해서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속성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분류가 되겠습니다. classification. 자, 분류를 하죠. 자, 이거는 일정한 기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부분별로 나누거나 공통성을 가진 대상들을 하나의 종류로 묶는 방법. 말 그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예, 분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현 방법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석은 어떤 데이터, 자, 우리가 공학자 입장에서 데이터에 대한 결과,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조금 더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꽃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조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꽃은 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금 더 나가서 암술은 이렇고 수술은 또 있고 꽃잎은 이렇다. 그 꽃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에 설명 이렇게 이 꽃이라는 것을 완전히 조금 어, 완전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 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분석. 하나의 대상을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DNA이 뭐다, 딥러닝에 대한 뭐다,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어떤 딥러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이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 측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에 대한 측면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더 분석적으로 더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설명에 이어서 논증이 나옵니다. 논증. 자, 논증 아르구먼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증명. 이치에 맞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글을 쓰는 것을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장을 내세워서 글을 쓰는 것.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명제의 모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어떤 대상에 대한 해답이 둘 이상의 경우일 때, 자, 둘 이상의 경우일 때는, 자, 이거 1이냐, 2냐,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생각한 정답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상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상의 해답이 둘일 때, 자, A, B라는 답이 있는데, 자, 답이라는 하나가 있죠.
둘도 될 수도 있고, 셀 수도 있고, 뭐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전제, 자, 어떤 문제, 자, 사전에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뭐 A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나는 B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 증거를 내세워서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할 때, 자, 이를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결론 있고, 자, 이 결론에 대하여서 지지하는 전제, 자, 이렇게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증명하는 바가 옳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자,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결론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많은 이 지지하는 전제들을, 자, 제시를 해서, 자, 믿게 하고, 즉, 그 증명하는 바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하는 진술 방식을, 자,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논증은 이런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제. 자, 이 명제라는 것은 이제 참 아니면 또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그 문장을, 자,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또 영어로는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명제들이 하나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결론인 것을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을 명제로 얘기를 하고, 자,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권유, 질문, 간탐, 명령 등의 문장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제인 문장, 뭐 1 더하기 1은 3이다. 자, 이게 거짓이죠? 예, 판정할 거짓이기 때문에, 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명제일 수도 있고 명제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네, 참이죠. 자, 이것도 명제다. 자, 그러나 오늘은 날씨가 좋다. 뭐 날씨가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뭐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것을, 자,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말고 제가 한번 다른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 공부하면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것은, 자, 갱은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상 컨텐츠들을 생성할 수 있다. 자, 생성할 수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자, 강이라는 알고리즘 자체는, 자, 이게 AI에 대해서 제너레이션하는 컨텐츠, 자, 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과 구분할 수 정도로 가상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 생성한다라기보다는 생성할 수 있다. 자, 뭘 정도로?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참 많은 명제가 조금 깔려 있는데, 사실과 이 가상 컨텐츠들이 어떤 컨텐츠, 강에 의해서 생성된 가상 컨텐츠들을 뭐 사실과 다르게 구별할 수는 있겠죠.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 강 알고리즘 자체는 이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자, 학습과 반복적으로, 자, 이게 학습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참이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해시 암호화는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랑 삭제가 용이하나 연속적인 데이터 검색에는 비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시 암호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게 논증으로 해시 암호화는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나 삭제가 용이하냐? 용이합니다. 자, 용이하나
연속적인 데이터 검색에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문장도 참과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증은 이제 아르구먼트가 있는데, 아르구먼트, 이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premise, 전제와 결론이 구성돼서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더 볼게요. 논증은 세 개의 명제가 보통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명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제에는 두 가지 명제, 자, 두 개의 명제로 구성된 전제가 있고, 하나의 명제로 구성된 결론이 자, 이렇게 기본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명제로 두 개의 명제에 해당하는 전제와 하나의 명제로 구성된 결론으로 구성된 것을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시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다. 자, 이 하나의 명제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것은 자, 전제가 되겠죠. 전제 1과 2에 대한 합쳐서 이게 전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 죽는다. 결론을 내리죠. 자, 이렇게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논증은 주장하고자 하는 이, 이 명제, 주장하고자 하는 이 결론에 대한 명제. 자, 이거죠. 결론에 대한 근거,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 근거에 대한 이 전제에 대한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제에 대한 명제는 논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결론 명제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다. 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명제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 논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제라는 것은 자, 두 가지 명제로 보통이 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하나의 명제되는 결론으로 내려서 이것을 이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의 특징으로는 자, 볼게요. 하나의 논증. 자, 여기 앞에 얘기했던 것은 자, 하나의 논증이죠. 논증이지만 결론과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논증은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자, 두 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자, 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하나의 결론은 하나의 논증이고, 자, 그 두 개의 결론은 또 두 개의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증은 하나의 주장이다. 하나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논증은 결론. 자, 하나의 논증에는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전제. 자, 그래서 하나의 논증에 해당하는 전제는 앞에 우리가 자, 소크라테스 죽는다라는 이 결론을 내릴 때 전제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보통 기본적으로는 둘이지만 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증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명제들의 모임이다. 명제들의 모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논증이란 자, 여기서 계속 하는 이 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항상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다. 되어야 된다. 자,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런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A와 B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A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런 결론이 내렸고 B라는 방법은 A와 다른 방법으로 자,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A와 B와 다른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전제가 있으면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죠. 시뮬레이션에서 해서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전제에 따라서 결론이 내리겠죠. 결론. 자, 그래서 항상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와 결론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결론과 전제의 타당성을 돌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A와 B라는 방법과 다르게 C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A, B가 제시한 전제와 다른, 다른 뭔가의 또 전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A와 B와 다른 결론이 내리겠죠. 다른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내리고, 자, 이런 A, B와 다른 전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논증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좋은 논증은 반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D라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자, 반론에 좀 대비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전제를 잘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좋은 논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설명과 논증이 나왔고, 세 번째 서사가 되겠습니다. 이 서사는 자, 나레이션인데, 뭐 간단하게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이랑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실감날 수 있도록 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서사, 나레이션을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정서적인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에 조금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같은 어떤 정보를 어떤 A라는 정보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신경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어떤 C가 예시를 통한 어떤 나레이션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제 입장에서 컴퓨터 공학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뭐 나레이션을 많이 쓰고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자 묘사 이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3이 아니고 묘사가 되겠습니다. 4 묘사 자 디스크리션이라고 되겠습니다. 디스크리션 자 이거는 대상의 이미지랑 사물 현상 따위 예. 현상을 말이나 글로 서술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자, 요때 서술은 앞에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글이죠. 이렇게 대상 이미지나 사물, 현상 같은 것을 이런 현상, 아니면 결과 나와요. 결과를 해보니까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을 글로서, 자, 서술할 때,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묘사라고 얘기합니다. 묘사 또는 뭐 서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 그리듯이 대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설명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 쉽게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대상을 언어로서 표현한 것을 묘사라 되겠습니다. 이 묘사를 할 때 주관적인 생각은 자, 이거 빼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이제 묘사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공학적인 논문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주관적인 묘사가 있고 객관적인 묘사가 있는데 주관적인 묘사, 가급적이면 우리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자, 객관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묘사는 조금 이거죠. 일단 문학적인 묘사에 대한 부분. 주관적인 인상이랑 느낌에 초점 맞춰서 하는 것을 이제 주관적인 묘사. 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주관적인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쓸 때 연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걸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객관화 시킬 때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 전제를 묘사할 때 객관적 묘사,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묘사하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 묘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쭉 나는데 문학에서는 인물이나 자연의 외적 특성 묘사할 때 많이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묘사, 공학적인 묘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시로 이걸 예시겠죠. 실험 결과 영상에 대한 description, 설명에, 묘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묘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적대적 머신러닝, 를 가지고, 딥러닝을 가지고, 이 강이라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인물 사진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제너레이션 하는데, 실험 결과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자,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사진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 방법, 페이스라는 알고리즘 썼을 때 그림. 이런 방법 쓰다 보니까, 얘 방법 했을 때는, 원래의 원본에 대한 보다는 조금 더, 실제 사진과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것도 얘는 엄청나게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얘는 조금 더 실제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문서로 작성할 때 묘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션입니다. 예로서, 그림 6에, 그림 6이죠. 그림 6에 이제 결과가 쭉 나왔어요. 그림 6에 대해서는, 우리가 we see that 쭉 나오죠. 설명합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 쭉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묘사, 디스크리션이 됩니다. 디스크리션 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나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이 describe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묘사의 실험 결과에 대한 description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번 예를 볼게요. 이거는 실험 결과가 아닌 어떤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묘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쭉 해서 이렇게 설명. 이걸, 이 propose를 쭉 설명합니다. 합니다. 이거를, 어, 얘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 게 얘가 되겠습니다. 도식화. 알고리즘이 되겠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규어 4,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본문, 요거는 그림에 대한 캡션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여기 나옵니다. 할 때 이 그림, 요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만든 거 되겠습니다. 만든 거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일단 하나의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 결과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실험적으로 또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대한 설명이 되겠죠. 요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9에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얘는 좀 가속 낮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 디스크립션 하는 겁니다. 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2절 논거의 배치와 논문의 균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의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거라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죠.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논리적인 근거.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던 그 명제 있죠. 명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이는 논리적인 근거. 그래서 논문에서 논문이든 그 레포트에서 자, 왜, why죠. 어떻게, how. 자, 이와 같은 주제가 도출되었는지를 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볼게요. 명제는 훌륭한데 논거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말 그대로 이게 명제 참 그 뚜렷하게 이게 어떤 주어진 그 아이디어랑 이 제시를 했지만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논문이든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도 아주 조금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그러니까 입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논거가 되면 말 그거는 아주 다른 사람을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득이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논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다양해야 된다. 이 적절한 논거. 이 논거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야 된다. 결국은 다양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얘기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definite 그러니까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이면서 대표성이 있는 논리적이 된다. 자, 그리고 논점과 같이 관련되게 배치가 잘 돼야 된다. 배치가 이렇게 해서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거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서는 자, 논거의 적절성, 객관성, 사실성 이게 있는데 이 적절성, 이 논거가 과연 적절하냐? 굉장히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이 적절성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그 일반성과 대표성을 갖느냐, 이 판단 기준, 이 논구가 다른 사람들이 아주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성이면서 대표성을 갖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추구하는 바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구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게 그렇진 않고 일반과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되겠죠. 특수한 사례만 적용되는 것을 논거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자, 한쪽을 치우친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급하게 제시한 일반화에 오르러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논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자설은 일반성과 대표성 갖추고 있느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 논거의 객관성.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근거. 자, 이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이 논거는 증명된 정리, 증명된 법칙,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아니면 거꾸로 이 논거 자체를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정리, 새로운 법칙, 새롭게 알려진 사실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아주 다른 사람이 제시하진 전혀 뜻밖의 어떤 정리, 법칙, 사실이라면 그거를 논거로서 가기 위해서 충분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한 것을 다시
자, 이거를 뒷받침해서 자, 다시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 그 전에 증명된 전에 이미 통용적으로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법칙과 정리, 수학적으로 네, 정리된 것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논거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단정을 내린 것을 채택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라고 하죠. 자, 아까 이거 조금 더 얘기가 자기 스스로 단정을 내린 것을 채택을 만약에 이렇게 여기 만약에 한다면 아까 요 얘기죠.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하게 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논거를 제시할 때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며 자명한 공리로서 자,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제에 대해 대물어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증명되지 않는 논거는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될 수 없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성. 자, 뭐,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나 옳지 않은 사실을 논거로 제시할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설득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논거로 제시되는 사실은 확실해야 되고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 라고 되겠습니다. 공학적인 논문을 아니 공학적인 보고서죠. 우리가 자 그러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우리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사실화를 시켜야 되고 그 말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익스페리먼트. 시뮬레이션 자체를 굉장히 객관화된 시뮬레이션을 자, 만들어서 사실화로 해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논거의 배치. 자, 논리적인 배치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아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한 거, 자, 사소한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논리적인 배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얘기가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의 이제 장점으로는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상대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약한 것을 먼저 제시하고 강한 것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득이 좀 떨어졌다가 설득이 좀 낫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논거를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저기 A 방법, B 방법과 다르게 우리는 C라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낫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얘기했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아주 A와 B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더 좋다. 자, 이 전제가 제시되고 결론을 내는데 이 전제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결론이 나는데 A와 B보다 결론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우수한 점을 시뮬레이션에서 제시해야 되겠죠. 가장 우수한 점을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거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거를 배치를 할 때 주의사항 너무 많은 것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가감히 삭제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거는 한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논거에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 내 이 명제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관된 주장으로서 논거를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자, 그 다음에 과장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논증을 전개하고자 하는 저자의 해석을 거쳐야 된다. 자, 여기 조금 더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자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논거를 전개를 할 때, 자, 이 저자, 자, 연구자에서 객관적으로 이 논거를 대한 해석, 자, 해석, 설명, 해석을 거쳐야 된다. 자, 해석 없이 데이터만 쭉쭉쭉 나타내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 분석, 그 다음에 디스크리션 이런 걸 다 해서 항상 저자의 해석을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여기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의 균형성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을 형식을 작성할 때 균형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자, 한번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논문을 작성할 때는, 자, 먼저, 자, 제목 쓰고, 저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쓰고, 그 다음에 1장 논문, 서론 나옵니다. 2장, 그 다음에 관련 연구, 3장, 본론 나옵니다. 4장, 실험이 나와요, 실험. 그 다음에 5장, 결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서론은 1장 서론, 관련 연구 다 얘기를 하는 거고, 본론은 자, 우리가 주장하는 것, 제안하는 것, 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4장이 실험입니다. 실험까지 합쳐서 이렇게 본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에 대한 해석, 견해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럴 때 논문을 작성할 때 비율, 분량입니다. 분량으로서는 본론이 제 핵심이죠. 결국은 본론이 핵심입니다. 본론에 대해서 한 75%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서론. 자, 관련 연구와 이 연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20% 주고 마지막에 결론에 대한 5%. 자,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죠. 그에 대한 마침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논문을 쓰는 또 연구 계획서 쓰는 입장에서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자, 중간 과제로서 제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라 라고 하고 제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 2부가 더 제시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처음 쓰는 거죠. 처음 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힘들고 자충우돌 할 거예요. 자, 그거를 많이 서보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하는데 자, 이를 초보 작성자 입장에서는 자, 이겁니다. 풍부한 자료와 자신감으로 바탕으로 주도 멀미하게 보통 처음에 자, 이렇게 서론을 막 씁니다. 서론. 쓰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줄어들게 됩니다. 특성자. 그 다음에 제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을 내게 된다. 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있는 작성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고 내가 자, 서론, 본론, 결론을 전체적으로 비율을 생각을 해서 자, 하나씩 순서대로 그 다음에 본론부터 먼저 쓰죠. 본론부터 쓰고 그 다음에 설론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할 때부터 미리 논문을 쓰는 관점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자, 이외에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아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본론에는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주장, 이 주장. 그 다음에 주장을 증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이제 논증을 전개하고 여기에 또 실험도 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하고 분석도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 여기서 본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증의 결과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결론은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자, 서론, 본론, 결론 결과돼서 전개하는 틀, 하나의 틀. 자, 논문을 쓰는 하나의 전체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자, 요약. 자, 요약이 되겠죠. 자, 논리의 전개 방식 해서 자, 설명, 논증, 서사, narration, description 해서 설명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이해할 때 쓰는 방법이다. 작성하는 거다. 논증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글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명제의 모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레이션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논거. 논거는 명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이는 논리적인 근거다. 논리적 근거다. 자, 그리고 논거에 배치를 할 때 주의할 점 해서 이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논문의 균형성, 논문 작성, 분량의 균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는 이제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결론. 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문이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